사람 때문에 상처 입은 마음 사람으로 치유한다고들 하잖아요. 쉬면서 사연 채널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보다 더 아프고 힘든 분들도 많더라고요. 진짜 힘들 때 그 이야기들을 떠올리며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하고 위로를 많이 받았네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가 위로가 될까 싶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요. 미용실 하시는 어머니 밑에서 외동으로 자랐어요. 학창 시절에 공부에 별 취미가 없던 저는 고등학교 때 연극 무대에 선 뒤로 배우의 꿈을 꿨고 대학도 서울에 있는 예술대학으로 진학을 했더랬죠. 그때 남편을 만났고요. 대학교 단체 미팅에서 남편을 처음 만나는데 저보다 한 살 연상에 고향이 같더라고요. 낯선 서울에서 고향 사람을 만났더니 얼마나 말이 잘 통하고 반갑던지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에 저희는 7년에 가까운 오랜 연애를 했네요. 그 긴 시간 동안 남편은 군대도 다녀오고 저는 연극극단 생활도 몇 년 했어요. 이별의 고비도 많았지만 저희들을 끈끈하게 묶어준 건 서로 비슷한 처지에 있는 공감대였어요. 남편과 저는 둘 다 원하는 꿈들이 있었지만 현실에 부딪혀 좌절을 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아마 둘 중에 하나라도 자기 꿈을 이루고 잘 나갔다면 애초에 헤어졌을 거예요. 이번에 중소기업 입사한 거 축하해. 전공 살려서 대기업 마케팅 분야 몇 년간 지원하다가 포기하고 눈 낮춰서 작은 회사 들어가는 거 쉬운 일 아니잖아. 먹고 살아야 되니까 20살 어른치기도 아니고 30 다 돼서 꿈만 쫓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오히려 작은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으니까 마음은 편해. 언제 될지도 모르는 꿈만 쫓는 것도 이제는 지쳤어. 그렇겠다. 나도 2년 전에 연극극단 그만두고 피부관리사 자격증 따서 일 시작했을 때 내 꿈은 비록 아닌 일이지만 현실이 안정되고 돈 버니까 좋긴 하더라. 그런 거 보면 우리 둘 다 참 비슷한 처지긴 했네. 그래서 더 공감해주고 응원한 것 같아. 그래서 결혼까지 결정하게 된 거고. 맞아. 서로 현실적인 가치관이나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면 아무리 잘 맞는 커플들도 결국 헤어지더라고. 그런 면에선 우리 둘 다 타이밍도 잘 맞았지. 30 정도 됐을 땐 서로 각자 현실적인 직업도 가졌고 이쯤 되면 결혼도 해야지 했는데 마침 서로 옆에 있었고 말이야. 그리고 난 오빠가 편하고 애정해. 누구보다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서로 옆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켜봐주자. 양가 결혼 허락도 받으러 인사도 다니고. 저는 20대 중반까지 연극극단에 있으면서 수백 번의 오디션에 떨어져 좌절을 맛보고 피부관리사 일을 배웠고요. 남편은 대기업에 입사하고 싶어 했지만 4년간의 쓴 고배를 마시고 중소기업에 들어갔거든요. 꿈 많던 20살 때는 주변에 배우를 한다는 친구들이 넘쳐났지만 20대 중반이 되면서 일이 잘 안 풀리고 현실의 벽에 부딪혀 그만두는 친구들이 대다수였어요. 어떤 친구는 어린이집 교사를 준비하고 어떤 친구는 부모님 가게를 물려받는다고 하고 각자 현실의 무게를 견디더라고요. 저도 우연히 처음 알바했던 피부관리실 원장님의 도움으로 자격증까지 따고 본격적으로 일을 했었고요. 남편도 저와 별발 다를 건 없는 길을 걸었고 그래서 누구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인생의 친구같이 함께하게 됐어요. 저는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인 광주로 돌아가게 됐고요. 시댁은 동네 슈퍼를 하던 시부모님, 남편보다 4살 어린 대학생 시누이가 있었어요. 남편 얘기를 들어보면 조부모님 때에는 할아버님이 식품공장도 운영하시고 엄청 부자였다는데 시아버님이 사기에 몇 번 당하면서 그 재산을 다 말아먹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댁에 처음에 갔을 때도 기억에 남는 건 시부모님이 자기네 집안이 얼마나 잘 나가던 만석군 집안이었는지 자랑하시던 이야기였네요. 산자락 밑에 오래된 2층 집에 새 살면서 예전에 80평대 집 이야기를 하시는데 왠지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제 가족관계와 집안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인연이 이렇게 닿아서 왔지만 솔직히 좀 넉넉한 집안의 아가씨가 왔으면 더 좋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예비 신랑이 사람 보고 결혼하는 거지 집안 얘기를 뭐하러 꺼내냐면서 한 소리하고 끝났네요. 그래도 처음 인사간 제 입장에서는 시부모가 그런 얘기를 대놓고 하는 건 썩 기분이 좋진 않았어요. 몇 달 뒤 양가 가족들이 모여 식사도 하고 결혼 준비를 의논하는 상견례 날이었어요. 저희 엄마랑 시부모님도 가게를 하루 쉬시고 각 집의 중간거리에 있는 한정식 집에서 만나더랬죠. 양가 가족들이 모두 만나는 건 처음이라 각자 긴장을 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예비 신랑과 제가 워낙에 오래 만난 사이고 각자 집에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기에 시간이 조금 지나자 친근하게 풀리더라고요. 양가 부모님들이 계시는 김에 결혼은 언제 할지, 신혼집이나 혼수 비용은 어떻게 할지에 관해 현실적인 얘기를 꺼내서 하고 있었어요. 물론 양가 모두 빠듯한 살림이라 저희 예비 부부가 능력껏 알아서 나누어 준비하기로 했고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회한에 젖어 옛날 얘기를 갑자기 꺼내시지 뭐예요. 이렇게 고급 한정식 집에 오니까 옛날 생각이 나네요. 예전에 저희 친정이 이렇게 멋진 한옥이었답니다. 그래요? 옛날에 이렇게 멋진 한옥집에 사셨다면 엄청 부잣집이었나 보네요. 네, 저희 친정도 부자였지만 시댁도 동네에서 만석군이라 불릴 정도로 잘 사는 집안이었죠. 부모님끼리 동문서학을 하셨거든요. 어머, 그러셨군요. 제 딸이 시댁 얘기를 해줬어도 이런 얘기는 처음 듣네요. 그야 뭐 아무래도 지금은 부잣집이 아니니까요. 아시다시피 제 막내딸이 간호사 준비 중인데 저희 집안이 옛날 같았으면 의사 사위를 보고도 남았을 거예요. 마음이 무겁네요. 아유, 사돈, 혹시 또 모르는 일이죠. 돈이라는 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거니까 너무 심려치 마세요. 자식들도 다 잘 키워놓으셨는데 무슨 걱정이세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네요. 오늘 이 한옥에서 봤더니 옛 생각이 문득 났네요. 그러게, 만약 예전 같았다면 이런 집이 우리 집이고 아들이나 딸이나 선택지가 더 다양하고 지금과는 달랐을 텐데 말이죠. 아버지도 참 식사 잘하시고 아쉬운 소리 뭐하러 하세요. 다음에는 저희가 더 좋은 곳으로 모실게요. 시부모님이 갑자기 저희 친정엄마에게 과거 자기들 집안 수준을 논하며 푼수처럼 얘기하시는데 제 얼굴이 시뻘개지며 듣기 민망하더라고요. 마치 사돈이 되는 저희 집안이 예전 자기들 수준이면 가당키냐 하냐는 식으로 돌려가게 하는 느낌이었어요. 굳이 신우가 대학에서 간호사 준비한다고 자랑을 왜 하며 언제적 과거 재산 얘기를 저희 모녀 앞에서 자꾸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갔고요. 저는 상견례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혹시나 친정엄마가 마음이 상했을까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엄마는 평소보다 말씀을 더 아끼시고 결혼 잘 준비하자는 말만 하셨어요. 상견례 이후 예비 신랑을 만났을 때 저는 도저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궁금함을 못 참고 물어봤어요. 시부모님 두 분 다 과거에 잘 살았다는 건 이제 알겠는데 그 얘기를 왜 계속 하시는 거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했죠. 근데 남편은 제 예상을 깨고 자기도 자기 부모님과 똑같이 잘 살던 시절의 향수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7년의 연애했어도 처음 보는 신랑의 모습이었어요. 예비 신랑은 자기는 앞으로 무조건 돈을 많이 벌 거라며 비장하게 말하더군요. 그때는 그런 남편의 의욕 넘치는 모습을 보면서 한번 부자였던 사람들은 저런 돈에 대한 열정이 있나 보다 하고 그저 신기했어요. 제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긴 했지만요. 그리고 나서 결혼식을 올리기까지는 양가 반대나
문제없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고 결혼하고 1년 후에 첫째 딸도 태어나고 모든 것이 평화로웠어요. 그런데 그 후부터 큰 사건들이 연달아 뻥뻥 터지는데 정신이 없더라고요. 아이가 6개월 정도 됐을 때까지 저는 일을 쉬지 않고 집에서 육아와 살림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남편과 상의하기를 아이가 36개월이 지나면 제가 다시 일을 하든지 하고 그 전까지는 육아를 전담해서 하자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고 왔는데 술을 많이 마셨는지 사람 자체에서 알코올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저는 평소 주량이 약해 술을 입에도 대지 않던 남편에게 의아함을 느꼈더랬죠. 여보,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기지도 못하는 술을 떡이 되도록 마셨어? 연주야, 이제 우리 어떻게 하냐. 인생 굽이굽이 예상치도 못한 일들이 터진다는 건 알았지만 또 이렇게 시련을 주시나? 왜? 뭔데 그래? 무슨 일인데 시련이라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친구분 보증을 쓰셨대. 그리고 그 친구가 동남아로 도주했고. 뭐? 아버님이? 무슨 재산이 있다고 보증을 서시고 가족들은 아무도 몰랐던 거야? 누가 알아. 우리 아버지가 마음대로 그런 짓 하는 게 한두 번도 아니고 나도 고등학교 때 집에 딱지 붙고 생각만 해도 빚은 징글징글 맞다고. 그래서 빚은 얼마나 되는데 모아놓은 돈에 있으시대? 어떻게 된 건지 말 좀 똑바로 해봐. 일은 다 되신 노인이 돈이 어딨겠어. 밥벌이도 구멍가게 슈퍼에서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사는데 다 망한 거지. 갑자기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아버님 최근 10년간 사고 안 치셨다며. 왜 갑자기 그러신 거래? 몰라. 나도 어제 처음 알았어. 엄마랑 동생이 말해주더라고. 아버지는 친구 때문에 알아누우셨고 시아버지가 친구 보증을 잘못 써서 큰 빚이 지게 된 것이었죠. 금액이 거의 6천만 원이 넘는 돈이었어요. 전세 사는 시부모님부터 대학생인 신우,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라 모아놓은 돈도 딱히 없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은 상황이었죠. 남은 건 자식들 뿐이니 남편은 직장인 대출부터 알아보고 신우도 백방으로 알아본다고 했고요. 그러다가 급한 대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집주인분이 월세로 돌려주며 보증금 일부를 주셨고 그 돈으로 빚의 반이라도 겨우 갚았어요. 남편과 신우이가 대출로 나머지 빚을 겨우 막았고요. 그 당시 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가면 분위기가 초상집 같아서 여간 안 좋은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한날은 저, 남편, 시아버지 셋이 시댁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대뜸 저를 향해 푸념 섞인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또 이런 일을 겪으니 살아도 더덥구나. 자식들 아니었으면 길거리 나가 쪽박을 찼을 터인데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아버지, 그런 말씀 말고 몸이나 챙기세요. 요새통 밥도 못 먹고 기력도 없으시다면서요. 전부 부질없어. 네 나이 이제 30 넘어서 어디 비빌 언덕도 없이 혼자 뛰어다니는데 앞으로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갈꼬. 이럴 때 며느리라도 잘 들어와서 처가덕이라도 보면 좋으련만. 아버지, 갑자기 거기서 처가덕이 왜 나와요? 그런 말씀 마세요. 이번에 갑자기 일 터졌을 때도 말이다. 나랑 같이 보증 섰던 최간호는 아들 처가에서 다 수습해줬다고 하더라. 나는 안 그래도 뭣도 없는 자식놈들이 빚까지 지고. 그건 최씨 아저씨네 얘기고요. 저희도 어떻게든 막았잖아요. 그럼 됐죠. 내 말은 아쉽더라 이 말이야. 그리고 네 앞날도 걱정되고. 정작 평생을 결쳐 남한테 사기당하고 돈을 뜯긴 건 시아버지 당신이면서 주변에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며 하소연하는 모습을 보는데 진짜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시아버지는 결혼 전부터 근래에도 저만 보면
한 재산 들고 시집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말을 대놓고 하셨는데 그날은 자기 친구네 사돈이 빚도 갚아주고 집도 한 채 해줬다는 말을 제 앞에서 하시더라고요. 웬만하면 내색하지 않는 편인 저도 그때는 도저히 기분이 나빠서 시댁에 못 있겠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아이를 데리고 시댁을 나와 혼자 저희 집으로 갔어요. 어차피 시아버지가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인 것 같지도 않아서 그러려니 해야 되는 일이었지만 남편한테 기분 나쁘다고 말해봤자 자기 부모 욕하는 것밖에 더 될까 싶어서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혼자만 끙끙거리며 말았더랬죠. 대신 한동안 몸이 안 좋다고 하고 시댁에 안 가고 시아버지도 안 봤어요. 근데 진짜 큰 사건은 얼마 뒤에 일어났어요. 남편이 제 비상금 3천만 원을 가지고 주식 투자에 실패를 한 거였어요. 제 계좌에서 몰래 돈을 들고 가서 사고를 쳤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고 하늘이 노래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를 알게 됐죠. 남편 말로는 시아버지 때문에 빚도 지고 자신의 집안 가장인데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아무리 못해도 3배는 벌 수 있다는 주변의 말에 혹해서 돈을 날렸다고 하더군요. 제가 혹시나 비상시에 쓰려고 모아둔 돈 3천만 원을 투자해서 300만 원밖에 안 남았으니 말 다 했죠. 여보,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걸 뺐어? 미안해. 내가 뭐에 홀렸었나 봐. 돈을 배로 번다는데 눈이 뒤집히더라고. 내가 그 돈 모으려고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하고 20대에 남들 놀러 다닐 때 일하고 안 입고 안 먹고 모은 돈이라고 했잖아. 당신 돈도 아니고 내 돈인데 왜 마음대로 그런 짓을 왜 해?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지. 진짜 믿을 만한 정보였는데 상장 폐지가 될 줄 알았겠어? 돈 다 날리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나오면 뭐래? 당신은 절대 아버님같이 안 살 거라더니 이제 보니 아버님이랑 똑 닮았네. 핏줄이라고 좋은 걸 닮아야지. 왜 그런 걸 닮아? 뭐라고? 그 말 취소해. 그 말 나한테 세상에서 제일 욕이야. 그러라고 지금 말하는 거야. 차라리 내 3천만 원으로 시댁 남은 빚을 갚는다고 하지. 나도 돈 벌어서 아버지 빚 우리 딸 잘 키우고 싶어서 그런 거야. 나라고 이렇게 되고 싶었겠어? 지금 가장 울고 싶은 건 나라고.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천금 같은 그 돈을 어떻게 할 거냐고. 결혼하고 처음으로 남편이 등신 머저리로 보이더군요. 누가 봐도 사기가 뻔한데 돈에 눈이 돌아가 있으니 그런 빤한 술수에 넘어가죠. 결혼하고 남편이 경제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렵게 모아둔 그 돈을 거의 다 날렸다는 사실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후로 집안 경제권은 제 손에 들어왔고요. 제가 도저히 남편의 경제관념에 대해 믿음이 안 가니 모든 재정적인 걸 제게 넘기고 용돈만 다서 쓰라고 했죠. 처음에는 거부하던 남편도 저한테 저지른 짓이 있으니 미안한지 제가 3번째 말했을 때는 순순히 넘겨주더군요. 결혼하고 2년 안에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갓난아기를 키우다 보니 얼마나 지치던지 제 인생에서 가장 다사다난했던 시간들이었네요. 남편이 돈 사고를 쳤고 빚은 많지, 양가 부모님들은 나이가 있으셔서 경제활동이 어렵지, 남편 혼자 벌어서 가족들을 부양하기 어렵더라고요. 조금씩만 도와준다고 해도 새집 살림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출산하고 1년이 덜 되어서 피부관리 일을 다시 시작했어요. 저라도 벌어서 보태야지 어쩌겠어요. 서울 강남에서 4년 가까이 일했던 경력과 자격증이 있어서 광주에서 피부관리 일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린 자식이 있었기에 장기간 밖에 나가 일하는 건 무리더라고요. 월급을 적게 받더라도 오전 오후 제가 원하는 시간에 일할 수 있는 곳부터 찾았더랬죠. 돈을 벌기 시작하자 재벌이는 남편 월급보다 나은 편이었고 그때 저는 슈퍼우먼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고 육아를 했네요.
그로부터 3, 4년 사이에 뇌출혈로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친정어머니가 위암 말기로 1년 남짓 투병 생활을 하셨어요. 처음 친정엄마의 암 판정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너무 아프고 엄마가 불쌍해서 한동안 정상생활이 힘들더군요. 젊은 나이에 남편 외도로 이혼하고 저를 키우면서 고생만 하고 살았던 엄마인데 가시는 길마저도 가시밭길처럼 암이라니요. 평생 누구한테 해코지한 적도 없고 도리어 늘 베풀고 사시던 엄마였기에 하늘이 원망스러웠어요. 마음 같아서는 공기 좋은 시골 생활을 하면서 제가 옆에서 살뜰하게 병간호해주고 싶었는데 엄마는 거부하시더라고요. 말기라서 이미 손 쓸 수도 없고 그저 자기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하다가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다고요. 연주야, 네가 일도 하고 애도 키우고 살림하는 것만 해도 힘든데 엄마까지 큼진 준 것 같아서 미안하구나.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나는 바라는 거 없어. 그냥 엄마 건강 회복하고 우리 딸이랑 엄마랑 오순도순 살 수 있어. 그래, 우리 손주 결혼하는 것까진 보고 싶었는데 말이야. 그래도 병원에서 몇 개월 못 산다 했는데 벌써 1년이나 됐네. 그리고 엄마 가고 나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랑 가게짜리 다 네 앞으로 가게 해놨어. 갑자기 그런 소리를 왜 해? 나 그런 소리 안 들을래. 우리 딸은 어디 사주 들으러 가면 항상 부동산 운이 좋다고 하더라. 건물이랑 땅 문서 운이 일평생 있다니까 앞으로 그런 쪽으로 공부 많이 해놔. 안 그래도 시아버지 사고 친 빚도 그간 다 갚았고 돈 모으고 있어. 돈 모아서 진짜 내 집 사고 싶어서. 네가 말 안 해도 시댁에서 없는 집에서 시집 왔다고 뭐라 한 거 다 알아. 부모는 자식한테 늘 줘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란다. 내가 큰 재산은 못 물려줘도 네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하루는 암투병 중에 친정엄마가 저를 붙잡고 엄마 재산에 대해 말해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후 얼마를 못 버티시다가 결국 돌아가시더라고요. 나이 드신 어른들은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모른다고 하더니 그 말이 딱 맞았어요. 엄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30년 된 아파트에 사셨는데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아파트랑 상가 가게 자리를 남겨주셨어요. 근데 그중 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가면서 원래 4억이 좀 넘는 시세였는데 5억까지 받게 됐지 뭐예요. 당신 이번에 장모님한테 아파트 물려받았지? 그 아파트 재건축설 돌던데? 맞아. 근데 갑자기 그건 왜 물어?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럼 상관이 없어? 나도 장모님한테 사위이고 아들인데 나한테는 뭐 안 주셨나 하고 물어보는 거지. 장모님 미용실 하던 상가 가게는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지금 진심으로 나한테 하는 말이야? 당신 우리 엄마 재산 탐내니? 어이가 없다. 아니 물어볼 수는 있잖아. 얼마 전에 내 친구가 같이 동업할 생각 없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내 앞에서 사업이고 친구 얘기 꺼내지도 마. 당신 2년 전까지 나랑 아버님 빚 갚은 거 생각도 안 나? 이제 몸과 마음이 편해졌나 보지? 슬슬 딴 생각하는 거 보니까. 우리 회사 경영난 얘기도 나오고 나도 이런저런 생각나니까 그렇지. 그래도 아직 불러주는 데가 있을 때 가야지. 당신이 그렇게 나오면 나도 할 말 없을 것 같아. 2년 전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당신한테 똑같이 아버님 재산 뭐 물려받았냐고 내목 없냐고 물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 얘기는 왜 꺼내? 비교가 불가능한 건데. 알았어. 안 물어봐. 관심 끌게. 됐지? 시댁 집안 내력인지 남편도 가끔 푼수같이 눈치 없을 때가 종종 있었거든요.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물려받은 유산을 남편이 탐내고 사업하고 싶다고 해서 C급